굶는 것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근거들이 쌓였어요. 예전에는 아침 꼭 챙겨 먹어라. 아침을 굶으면 오히려 살찐다. 무조건 아침을 챙겨 드셔야 되고요. 아침을 먹으면 장이 쥐어틀고 꼬이고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체지방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효과는 최대한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된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개나리꽃이 핀 것 같은 경실 원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아직 겨울에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자, 이제 슬슬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가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옥의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시에 나가야 돼. 5시 반에 일어났어. 어제도 12시에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아침 밥을 먹는 거랑 30분이라도 더 잘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개인적인 것과 전문가로서의 정답 두 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잠을 선택해요. 그렇지만 퀵 바이트라고 하죠.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나가면서 먹거나 나가기 직전에 먹거나, 이것조차 어려면 그냥 냉수 한 번 먹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 연구에서도 나이대에 조금 다른데요. 50대 후반, 60대 이후의 분들은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분들은 실제 수면을 좀 적게 하셔도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먹는 걸 잘 먹는 게 중요하고, 젊은 분들은 하루 굶는다고 뭐 대단히 큰일이 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다양한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젊은 분일수록 수면과 운동이 중요해요. 영양보다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그냥 퀵 바이트 뭔가를 그거라도 그냥 먹고 갈 수 있게. 생으로 굶지는 마라. 그렇죠. 이게 정답이군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을 걸렀을 때 혈당, 체중, 심혈관, 인지, 수면이 박탈됐을 때 혈당, 체중, 심혈관, 인지 똑같더라고요. 신기하게. 하지만 이제 수면이 조금 더 증거가 좀 더 공고하고 좀 더 명확히 밝혀진 면은 있긴 합니다. 정답은 당연히 이제 수면과 아침 식사를 다 챙기는 게 정답이긴 한데, 아까 말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고르자면 제가 이제 사고 실험을 좀 해봤는데 7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간 반 잔 사람이 7시간을 자기 위해서 거른다? 이건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시간 잔 사람이 7시간 반 자기 위해서 아침을 거른다? 이거는 아침을 걸는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서, 당연히 이건 개인차가 너무 클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면의 박탈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공고하다면 이 정도 선에서 평균적으로 나뉘지 않을까. 전 10시간 자지만 10시간 반을 위해서 이거는 핑계 안 된다. 그거는 게으른 거. 그때 일어나야죠. 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아침을 굶는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녁을 먹고 난 다음부터 시작 카운트를 했을 때 아침을 굶고 점심까지 되면 대충 얼추 뭐 16시간, 18시간 되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저녁 굶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침 굶는 거, 저녁 굶는 거. 아침 제한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너무 지키기 쉽다. 이거는 그냥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그런 체질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또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침을 걸렀을 때 그 모든 단점, 점심 폭식이 가능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식을 먹으면서 수면 장애가 생긴다든지 뭐 위장관 장애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이어서 사실 아침 제한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녁 제한은 정반대죠. 대부분의 간헐적 단식 모든 장점을 저녁 제한 간헐적 단식에서 받습니다. 혹시 저녁 제한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해요? 보통 16대 8이라고 하면 8시간 안에. 만약에 아침을 8시에 드신다 하면 4시 이후에 안 먹는 거죠.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네네. 심지어 아침 제한, 저녁 제한을 동시에 비교한 논문도 있습니다. 저녁 제한만 혈당에 이로운 점이 보고된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침 단식은 쉬운데 건강에 별로 안 좋고, 저녁 단식은 건강이 너무 좋은데 지키기가 힘들고. 그 환자들이 맨날 물어봐요. 무슨 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 왜 그렇게 저녁을 먹지 말라는 거냐. 밤에 대단한 일이 생겨요. 공복으로 주무셔야만 일어나는 대사 과정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는 것이 저장돼 있는 지방을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어린이들은 이제 키가 크는 데 쓰이는 거고, 어른들은 세포에
때 회복과 재생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굶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저녁을 굶는 게 훨씬 이득이 있고 또 수면의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이점들이 있고 또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을 안 먹어야 일찍 자요. 그러면은 모든 대사질환이 다 좋아지고. 자, 그러면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잠이 와요, 저는. 그래서 업무에 좀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밥만 먹으면 졸음이 몰려오는데 이게 위험한 걸까? 아니면 원래 그런 걸까?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어때요? 일단 원래 그런 것도 맞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위험한 것도 맞긴 합니다. 애초에 그냥 궁극적으로 정말 식곤증이 왜 생기나 조사를 해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먹게 되면 여기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트립토판, 얘가 결국 뇌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이 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끝은 멜라토닌 때문에 졸리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건데 얘는 이제 시작이자 끝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결국 이 탄수화물이 혈당 피크를 만들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뒤에 인슐린이 커버하려고 나오잖아요. 얘가 결국 이 트립토판을 뇌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이제 소화를 느리게 만들어서 위에 혈류를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뇌 혈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다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 일이 맞고 그중에 가장 핵심은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결국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샐러드 드시고 졸리진 않잖아요. 샐러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게 골고루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가공식품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많이 있는 거 드시면 좀 더 그렇죠. 일단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게 왜 안 좋은지는 우리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니까. 근데 원장님은 식곤증 없으시죠? 저 알다시피 혈당 스파이크 환자여서 엄청납니다. 진짜 그 느낌 압니다.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셔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안 오도록 하세요.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면 진짜 하루 걸리잖아요. 거꾸로 식사법, 뭐 계단 운동하고 진짜 확실히 덜합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졸리는 게 확 줄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나른하고 졸린다를 넘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막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1년에 6번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은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안 하고 본인이 막 이런 병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고 우리는 자고로 먹게 지나야 됐는데 왜 굶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연구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노화를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많은 연구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떤 성분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게 밝혀지는 그 과정에서 굶는 것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안티에이징이 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굶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격일제, 하루는 500칼로리 이내로만 먹고 아주 소량, 거의 굶는 식으로 먹고 하루는 정상 식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너무 좋다 밝혀졌고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 어려우니까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일주일에 5일은 먹고 이틀 단식해도 좋더라.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 뭐 16대 8 이런 것도 연구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굶는 거에 관심이 많아졌죠. 오리지널은 원래 하루하루군요. 그렇죠. 하루 500, 그 다음날 5,000, 그 다음 500, 5,000 이렇게. 그래서 몸이 왜 좋아졌냐. 첫 번째는 이렇게 굶는 과정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더라. 췌장이 인슐린 만드는 걸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화와도 관련이 있고 건강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말했는데 오토파지. 단식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소기관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또 재활용이 되면서 세포 자체가 더 건강해지더라. 실험 연구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더라. 모든 만성질환 그리고 노화는 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리뷰 논문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BDNF라는 물질이고요. BDNF. 우리가 왜 나이가 든다고 뇌가 무조건 다 나빠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러면 뇌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잖아요. 단식을 할 때도 이런 물질이 나와서 실제 많은 연구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이런 거에도 개선이 되더라. 또 자폐나 ADHD, 과잉 행동장애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좀 연구가 많이 되고 각광받게 됐죠.
전체적으로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인가 봐요. 대사 스트레스가 있을 만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굶으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되게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 없는 소기관을 청소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고 가소성이 더 증가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운동이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랑 같은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거 이제 호르미시스라고 합니다. 작은 이 스트레스들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그러한 거고요. 간헐적 단식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먹이를 구했을 때 폭식을 하게 되고 한동안 굶는 이걸 계속 반복해 온 몸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식습관은 사실은 그때랑 너무 다르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아침과 저녁만 겨우 먹었죠. 점심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단어가 없었는데 이제 산업화 이후에 먹게 되니까 이것만 한문입니다. 아침하고 저녁은 순한글인데 점심이란 단어는 중국에서 딤섬이라는 한자에서 가져온 겁니다. 마음에 점을 찍다. 그래서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선조들은 전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걸 조금 더 세포 단위 기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핵심은 세포가 어쨌든 젊어진다는 것은 기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핵심은 미토콘드리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포가 들어온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효율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딱 두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사실 운동이에요. 운동만이 미토콘드리아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비슷한 정도의 결과가 단식에서 보인 거예요. 그럼 운동을 안 하고 단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으로. 근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운동 안 하고 단식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 오늘도 아침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단식을 하실 때 말고 식사를 하시는 시기에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배달 음식을 드시거나 가공식품을 드시면 이거는 꽝이에요. 18시간을 굶었는데 음식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올바른 간헐적 단식,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A부터 Z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식습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아침 꼭 챙겨 먹어라. 아침은 먹어야 된다. 아침을 굶으면 오히려 살찐다. 아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는 매우 있고요. 일단 20살 이전의 사람은 무조건 아침을 먹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인기는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독실님처럼 일단 루틴으로 벌써 안 드시기 시작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고. 네, 먹으면 또 부대껴 졸려요. 네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소아청소년들은 무조건 필수. 그리고 성인기는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분들은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하는데요. 지각할까봐 뛰어가시다가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은 공복 기간이 길면 더 증상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아침을 챙겨 드셔야 되고요. 일단 확실한 건 아침을 걸렀을 때 부작용과 먹었을 때 이점을 보고한 논문들이 너무 많긴 해요. 많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게 혈당, 체중, 심혈관, 인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거에 문제 내지는 챙겨 먹었을 때 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 기전이 공통적으로 아침을 걸렀을 때 점심 폭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침을 거르더라도 전체 칼로리 늘지 않으면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해서 점심 칼로리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칼로리 똑같이 먹어도 심지어 혈당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측면 아침에 혈당 공급이 끊기게 되면 아무래도 인지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추측에서 치매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나 뭐 결과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 만 12세부터 34세까지 22년간 안 먹었더라고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습니다. 지난 편에 설명드렸지만 아침을 먹으면 장이 쥐어틀고 꼬이고 막 설사하고 막 토할 것 같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 35세는 먹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 아침을 먹는 건 행복이다. 정말 너무 광범위한 이점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은 챙겨 드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어떠신가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저희 집은 엄청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반찬도 음식이 되게 짜고 국물도 많고 반찬도 많고 이거를 먹으니까 실제 불편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독립을 하고 그냥 제 수준에 맞게 바나나나 요거트나 뭐 이렇게 간단히 먹으니까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을 유무보다 이 아침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부담이 돼요. 네. 그냥 바나나 아니면 우유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안 드시는 게 너무 습관이 됐다 하면 그쵸. 이분들은 억지로 이걸 먹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많은 직장인들을 대변을 해드리자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는데 점심까지 있으려면 이제 일을 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커피 한 잔만 드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굶은 게 깨진 게 아니냐. 네이처 같은 의학 탑저널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메리카노, 다른 나라는 뭐 롱블랙이나 에스프레소나 이런 커피들은 단식에 먹을 수 있는 음료예요. 왜냐하면 거의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이제 없다는 면에서 물이랑 같은 걸로 분류가 돼요. 단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설탕, 시럽, 우유 뭐 이런 거 넣은 거, 크림 이런 거 넣은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가적인 이점은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각성이 되죠. 그리고 대사를 좀 촉진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그 얘기를 듣고 커피로 너무 연명하면 이 단식 기간에 대사적 소모가 계속되고 또 속쓰림이 생기고 위장 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단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식 기간에 이 커피를 드신다는 건 공복에 카페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면을 주의해야 되고 하지만 한 잔 정도는 단식하실 때 먹는 거 문제 없다. 그러면 또 커피 대신에 단식 기간에 먹어도 괜찮은 거 물 말고 또 녹차.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인트가요. 칼로리가 없는 음료들이니까 결국 콜라 설탕, 프림, 우유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제로 콜라. 제로인데? 근데 내가 근본적인 질문인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이 제로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해? 정확하게는 칼로리가 없고 인슐린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커피도 사실 인슐린 반응이 있긴 해요. 약간 네,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제로 콜라는 조금 더 있고. 보통 그래서 이제 커피는 한 잔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음료로 이게 이제 16대 8 할 때 기준이고요. 격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금식 기간에도 한 500칼로리까지는 먹는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절할 수는 있죠. 근데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니 16대 8 이렇게 시간 제한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확 끊어버리고 그냥 뭐 한 3일 굶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디톡스 독소 뺀다고 하면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차이가 좀 근본적으로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의 연구는 초기 형태는 전부 다 24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24시간을 넘게 굶었을 때 이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부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몸에 혈당하고 글리코겐이 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톤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뭐 해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분명히 케톤 산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케톤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생긴다고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이 넘어가면 기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그 다음 먹은 식사에 요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필수 미네랄, 필수 비타민,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들이 급격히 고갈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양실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24시간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생기기 때문에 계속 줄이다 보니까 16대 8까지 와도 대부분의 부작용은 상당히 감소하면서 간헐적 단식의 이점은 대부분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사실 이게 꽂히는 게 문제예요. 보통 이거에 꽂힌 분들은 날씬한 분들이 소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그 시기에 말씀하신 필수라는 말이 붙어있는 건 우리 몸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식사하는 시기에 이런 거를 골고루 잘 챙기지 않으시면서 하시니까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식은 어쨌든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프로토콜을 잘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분이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작년 24년도에 나온 가장 최종적인 연구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뭐 항노화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체중을
유지한 사람만이 가장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한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여자 같은 경우는 BMI 21 정도고 남자는 22에서 23 정도예요. 이거보다 많으신 분들은 이 단식을 잘 활용하셔서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지요법을 하셔야 되고 저체중이신 분들은 굳이 노력하시기보다는 더 잘 드시고 운동해서 적정 체중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매일 체중 재는 거, 그리고 내 체질량 지수를 알고 너무 과하지 않게 가는 거. 대부분 분들한테 양극단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해서 저체중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가 계속 머릿속으로 풀리면 내가 뭘 먹을까? 뭘 먹으면 그 시간을 알차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 그렇게 살면은 하질 않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또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이제 몸 만드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체지방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근손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손실을 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 효과는 최대한 노릴 수 있는 그런 적정 시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된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16대 8, 그러니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그래도 근손실을 좀 예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식사하는 타이밍 안에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필수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이 계속 공급이 잘 되어야 되고, 대부분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꽂혀서 운동을 좀 게을리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하면은 좀 힘이 안 나니까 운동을 좀 덜 하시게 돼요. 그러면 안 하는만 못 하게 되는 거죠. 운동을 안 하려고 간헐적 단식을. 보통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단식 기간이 끝나면 예전 체중보다 더 많이 찌게 돼요. 그리고 치팅 데이라고 하죠. 그 먹어야 되는 시간에 너무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만 계속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그게 먹고 싶거든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굶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운동은 필수로 하면서 단식 시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비만이 있으셔서 체중 조절도 할 겸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단식 시간. 일단은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요산이 높거나 간 기능이 좀 높거나 당뇨 전 단계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이런 대사질환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하는 분은 무조건 하세요. 특히 50세 이전의 남자분들 중에 내가 좀 복부 둘레가 있다,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런데 정상 체중이시거나 성장기에 있거나 이미 정상 체중보다 더 날씬한 분들이 하지는 않으셔야 되고요. 일형 당뇨이신 분들은 뭐 임산부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질문이 단식 시간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이 뭐냐면 단식 시간보다는 누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고령의 근감소증 환자분들 절대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새끼를 먹는 게 근손실이 가장 예방이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단백질 충분히 보충해주면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 그런 연구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좋은 시간대 이런 거보다는 근손실이 있는 분들 일단 하시면 안 된다. 보통 장수에 대한 열망이 생기시는 게 이제 60대 이후기 때문에 갑자기 60대 이후 분들이 1일 1식 소식한 사람이 오래 살았대. 그래서 안 하던 분이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하시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좋은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 식단, 단식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려면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집에 셰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인 분들은 그냥 새끼를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금기 그룹 중에 중요한 그룹이 섭식장애, 폭식증, 거식증. 이분들 간헐적 단식, 간헐적 폭식 하시면 그게 체득이 되면서 거식증, 폭식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절대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을 하다가 폭식을 하면 문제가, 폭식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배달 음식이거든요. 가공식품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무조건 저장을 합니다. 지방 저장이 훨씬 많이 돼요. 기근 회로가 돌아가면서 언제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지어 이게 MT 칼로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영양소, 필수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별로 균형이 안 맞으면서 정제 탄수화물, 나쁜 단백질, 나쁜 지방만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대사 불균형이 생기면서 기근 회로가 돌아서 무조건 일단 저장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체중을 보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살은 빠졌는데 다시 찌는 게 예전 체중보다 훨씬 많이 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서 좀 바르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만찬을 먹어야겠다. 내일부터는 못 먹어라고 하면 갑자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 끼마다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편해요. 안전한 간헐적 단식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쉬운 12대 12부터 하는 겁니다. 이건 야식만 안 먹는 거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 그치.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죠? 야식을 먹는 걸 끊는 게 어렵다.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예, 이거는 한 발을 못 떼면 이제 두 발짝은 더 못 떼는 거고 한 발부터 떼셔야 됩니다. 12대 12부터 하시면 되고, 근데 당연히 그게 한 발짝 뗀 거지 성공한 건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대 10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침 9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7시에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인 16대 8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아침을 굶는 방법을 하시겠다 하면 이 방법이 그래도 쉬우니까. 그쵸, 쉬우니까. 네, 11시에 점심을 먹고 저녁 7시에 먹는 방법이 있고, 좀 더 건강한 방법을 하시려면 아침 7시에 드시고 오후 3시에 점저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왜 딱 듣기만 해도 힘드냐면, 그러니까 4시에 저녁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8시? 그쵸. 그러면 이제 쉽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간헐적 단식한 분들을 꽤 많이 뵈서 꽤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고, 저녁 공복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괴롭지 않게 잘 지나신다고 합니다. 그 긍정 강화 경험이 쌓이면 오히려 안 먹고 싶어지는. 여기까지 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시간을 먼저 조절하고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제탄수화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과일, 견과류,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 그래서 단식을 깬 첫 끼에 가장 쉬운 과일, 견과류, 땅콩 버터 같은 걸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 이걸로 훈련이 되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건강한 것들,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 끝났을 때 제일 권유드리는 건 삶은 달걀인데 좀 덜 삶긴 노른자가 조금 촉촉한 거, 두부, 닭가슴살. 단백질은 어쨌든 좀 계속 보충이 돼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말씀하신 채소, 과일이 들어가는 게. 경험상 땅콩 버터는 진짜 맛있으면서 당이 솟구치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사과에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사과 땅콩 버터는 정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몰랐어요. 네네. 사과를 베이글처럼 잘라서요. 거기다 발라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에 아마씨 가루를 뿌려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거기에 아보카도도 같이 먹으면 너무 좋고. 물론 사과든 땅콩 버터든 양은 제한해요. 아유, 이 말 나오기 전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됐는데, 네. 사과 한 번에 한 8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간헐적 단식할 땐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만 있고 다른 영양소 좋은 거 하나도 없는, 영양 밀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를 뭐 평생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처음 해본다 하면 그냥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너무 방해되는 수준으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일주일 해보시고 늘려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목표점은 내 적정 체중 그 정도 도달하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다가 안 했다가 하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그만두더라도 먹는 건 계속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술, 면 요리, 빵, 떡, 국물 요리 안 먹는다.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그거를.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 분 안 계셔서 얼마 다행이니까. 어디 지금 그 가공식품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단식 기간 동안 현미 물에 불려 드세요. 단식 풀리면 현미 불린 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아시죠? CG로 좀 그렸어요. 저지 언니. 현미랑 같이. 우리 사실 현대인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양 과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속을 비우고 또 쌓인 노폐물도 빼고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한번 기원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